대나무숲 스페셜 버전 안진걸 소장과 함께하는 프로고발러의 시간입니다. 아이고. 자, 일단 좀 뭐 자료 준비 끝나셨나요? 예, 네, 다 정리 다 준비했습니다. 되셨으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지난주에 택배 관련해 가지고 예. 택배 갑질하던 주민들 예. 이제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제 뭐랄까요? 어떤 그 모임 활동 뭐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예. 것 같습니다만 하신다고 했는데 거기다 경과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예. 네. 매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함께 해주실 기회를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택배시 관심 많으신데요. 네. 실제 이제 지난주에는 무엇을 진행했냐면 일단 주민들이 목요일 날 강동적 주민단체에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말고 아예 강동 지역 강동적 주민단체들이 네. 우리 진짜 이렇게 이건 아닌 것 같다. 좀 함께 살자. 지하로 들어가라고 그러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무릎을 기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다음에 물건도 조금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지국을 갔다 와야 된답니다. 저희 물류센터를. 그러니까 시간이 몇 시간이 더 걸리겠죠. 그러니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하. 그럼 지상으로 보니까 쓰레기 청소 차량, 이삿짐 차량, 용달 배달 차량도 다 다니고 있어요. 전기 전자 제품 배달 차량까지도. 그러면 지상으로 시속 10km로 하고 비상벨 켜고 후방 감지 센서 같은 거 다 달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자는 이제 대안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지상으로 못 들어게 하려면 입구에서 실버 배송료이나 청년 배송료들이 받아가지고 가가오를 배달해 주는 거죠. 그럼 그분들 수수료를 줘야 되겠죠? 그것은 입주자들과 택배 본사가 반반씩 부담하자. 이런 제안까지 제가 해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입주자 대표자회의는 자기들이 갑질 아파트로 찍혔다고 감정이 상해 계세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규탄은 안 할 테니까 제발 만나자 이렇게 지금 호소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중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오세훈의 서울시 지적해야 되는데요. 예전에 박원순의 서울시는 벌써 뭐 중재라고 뭐 대화자를 마련했겠죠. 오세훈의 서울시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굉장히 저는 시장 하나 바뀐 이후에 또 이런 굉장히 안 좋은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택배 기사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가만히 보니까 합의를 해준 겁니다. 제가 이렇게 문서를 제가 하나 입수했는데요. 고덕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에서 저희 그 택배 노조에 보낸 문서인데 여기 보니까 CJ 대한통운하고 지하 배송으로 전체 차량 지하 배송을 합의했다고 이렇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우기고 계시는 거예요.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렇게 작가님께서. 그럼 CJ 대한통운만 합의를 했다는 건가요? 아니, 나머지 본사들도 다 합의를 해줬다는 거니까 여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사실 지하로 들어가려고 하면 차량을 저탑 차량 교체해야 되니까 수백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물건을 덜 실을 수밖에 없으니까 중간에 물류센터도 한번 다녀와야 되고 그다음에 하루 종일 빡빡 기면서 일해야 되니까 이건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위반이다. 그래서 이번에 안경덕 노동부 장관 후보자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실제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있다. 우리가 대책을 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택배 본사가 택배 노조나 택배 기사님들하고 단 하나도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그리고 누구랑 했다는 거예요? 입주자 대표자하고만 그냥 나를 사람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입주자 대표자하고 합의를 해준 겁니다. 사실상. 지하로 다 들어가게 하겠다고. 그럼 회사가 모르겠네. 거기 1000가구 있다고 하는데 5천 가구입니다. 5,000가구? 그 아파트 5천 가구. 그럼 5,000가구가 택배를 통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매출이 대충 얼마나 되길래 네. 그만한 돈 가지고 아니 이제 뭐 택배 회사들도 거지들이 아닌데 작은 기업들이 아닌데 네. 도대체 얼마의 금액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따위의 어떤 그 갑질에 응해주느니 난 그게 더 궁금하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천 세대니까 상당한 이제 물량이 창출된다고 네. 생각은 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로 배송하는 문제는 사실 또 지하는 공기질도 안 좋습니다. 그다음에 시야도 가려서요. 잘못하면 지하에 가보시면 요즘 아파트 지하에 가보면 막 배달 차량이 많이 뒤섞여 있어서 잘못하면 사고도 납니다. 물론 이제 지상도 우리 어린이 안전 문제 때문에 이제 입주자분들이 그런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고 이제 호소하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시속 10km로 다니겠다는 시속 10km면요. 기어 다니는 겁니다. 기어 다니는 거.
오히려 그 쓰레기 분리수거 차량보다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본사가 나서서 일면 아예 거기는 이렇게 되면 택배를 배송을 못하는 게 된다든지 아니면 죄송한데 우리가 기사님들과 협의가 전혀 안 됐다. 다시 지상 출입 허용해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입구에 내려놓을 테니까 배송 요원을 배치를 하시고 그럼 일자리도 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본사에서도 절반 정도는 부담을 하겠다, 비용을. 이렇게 전향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아직도 본사도 또 나몰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양쪽이 다 문제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택배 기사를 전혀 신경 쓰지 않은 택배 본사도 문제인 거고 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거를 합의를 봤다고 법제화 시키려고 하는 이 아파트 입주자 회의도 문제인 것 같은데 네. 이런 사례가 다른 아파트에도 지금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 전에도 몇몇 아파트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규모가 이렇게 크지 않아서 이제 큰 이슈가 안 됐는데 이번에 이 아파트는 5천 세대나 되니까 지금 최초는 아니지만 대규모 세대에서 이 대규모 세대니까 수레 배송이나 도배 배송을 하려면 훨씬 어려운 겁니다. 하루에 20km를 그래서 걷게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지금 이분들이 오죽하면 여기 이렇게 써놨잖아요. 20km 또 손수레 배송 소요 시간 3배가량 증가.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지금 택배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8시, 9시 일 끝나는 구조로 우리가 만들어 놨거든요. 이렇게 되면 10시, 11시, 12시까지 가야 되는 건 또다시 과로사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제 개인적인 내피셜이에요. 네. 저는 일단 택배 회사의 그 지역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의심을 해보고 싶어요. 왜? 택배 회사 여러 종류잖아요. 여러 종류의 택배 회사들이 일괄적으로 다 들어간 게 아니라 자, 이러한 조건을 걸어가지고 우리 회사만 택배를 독점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영업적인 베네핏을 가지고 택배 회사와 입주자 협의회의 사전 어떤 교감에 의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사태가 만들어진 것 같다는 이 범죄의 재구성이 제 머릿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거가 뭐 100%까지는 상당히 일리가 있는데요. 실제로 지하 배송을 입주자협회에 강요를 하니까 얼른 합의 벌어진 거라는 그 대신 우리 걸 좀 사용해 달라. 그렇지. 이런 암묵적인 교감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게 물건을 주문하는 그 거래처가 수없이 많은데 택배를 일개 택배 회사가 한 지역에 있는 거를 독점한다고 하는 거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 택배사들 사이에 단합 없이 CJ 대한통운이 만일 뭐 이런 형태의 합의서를 써줬다고 하면 난 CJ 대한통운이 충분히 그럴 만한 상업적인 의도. 그러니까 택배 기사는 고생스러워도 이 지역 5천 가구 물량은 우리 거다라고 하는 거를 땡기기 위한 이게 아니면 과연 이따위 협의가 가능하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이제 일이 더 꼬인 게 지난주 수요일 날도 제가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조금 늦었었잖아요. 네. 강동경찰서에서 택배 기사님들을 주거침입죄로 수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이 호소문을 뿌렸다고. 그러니까 저번에 이 호소문 보면 이 저탑 차량 보시면 작가님 사람이 수그리고 일을 하잖아요. 허리를 옆에 고탑 차량은 쭉 피고 일하잖아요. 이걸 입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입주민 여러분 제가 지하에 가서 이렇게 허리를 완전히 수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이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고탑 차량은 허리를 안 숙이는데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일 좀 하게 해주십시오. 과로사 안 당하게. 이 호소문 하나 붙였다. 이걸로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한 거예요. 세상에. 그러니까 야박해도 너무 야박하잖아요. 지금 아파트 단지에 뭐 치킨 배달부터 시작하고 아우 상업 광고 말도 못하죠. 찌라시 엄청나게들 뿌리잖아요. 찌라시 옛날 우리 작가님 별명이 나오네요. 왜 잊고 있다는 아픈 과거를 생각나게 하려네.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일상화돼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해갖고 그러니까요. 고발을 했다고 하는 것도 괘씸하지만 진짜 고발 당하셨어요. 정말로요. 이 수사를 한대요 경찰이? 근데 저는 그것도 아쉽더라고요. 예를 들면 다분히 감정적인 고발이잖아요. 그리고 온갖 상업 광고도 고발을 해본 적이 없고 그걸 주거 침입으로 처벌해 본 적도 없을 텐데 그럼 기사님들에 대한 고발이니까 오히려 경찰들이 접수됐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것들은 뭐 제 감정적 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주사할 때니까 고발을 취하해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안내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사님들이 굉장히 바쁜 상황 아닙니까? 배송하랴 또 캠페인하랴 그러면
이러면 수사를 좀 미뤄도 될 텐데 득달같이 수사를 한 겁니다. 실제 수사를 받고 오셨습니다. 근데 물론 기소는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찰이 많이 고난도 부여되고 거듭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 관행상 이제 부른 것 같긴 한데 아마 무혐의 처리하지 않을까. 온갖 상업용 광고도 기소 주거침으로 처벌해 본 적이 없는데 이분들은 그 택배 그 지역에 물건을 나르는 택배기사들 그 동료들이거든요. 예. 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보니까 주범과 종범이 일종의 이제 모종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진척 사항이 없는 것 같은데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까요? 그래서 감정만 상한 것 예, 같은데. 지금 감정이 좀 상하셔서 제가 강동 이제 택배 노조 위원장님은 저희가 갑질한 표현 때문에 감정 인상 때문에 100번이라도 사과하고 사죄 드릴 테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있고 강동구청을 통해서 저희가 요즘 이제 민주당 출신 구청장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럼 노동권익센터 같은 걸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구청에 공식적으로. 그럼 그 노동권익센터를 통해서 공식 대화를 지금 요청드리고 그럼 있습니다. 지금 배달은요? 지금 배달은 어쩔 수 없이 수레 배송하고 계십니다. 수레로 입구에서. 20km 걸어서? 근데 또 수레 배송이 얼마나 고약하냐면요. 힘든 것도 힘들지만 당연히 택배 차량이나 주차장을 왜 안 만들어 놨겠죠? 그래서 상일동역이라도 이런 역 주변에 세워놔요. 그럼 또 주정차 위반 단속을 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이 수레 배송이나 도배 배송을 강요는 안 했다고 하지만 지하로 못 들어가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지상에 차를 세우고 가는데 또 그 아파트는 희한하게 경사까지 있어요. 경사까지 있는데 더 웃긴 건 입구에 어디 세워놓을 때라도 잠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주정차 위반 단속까지 당하고 있다. 하루 10만 원 안팎 버는 분들한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나오면 5만 원 아닙니까? 5만 원. 피눈물 나는 일이죠. 그래서 아니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아파트 5천 가구가 물론 전체 물량을 보면 많겠지만 그 택배를 담당하는 기지국이나 또는 그 차량에 싣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패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부분을 수레 배송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의심이 가는 부분이 그거야. 본사나 지역 대리점 면에서 일단 해결될 때까지 배송은 해야지. 힘들더라도 기사님이 하세요라고 지금 강요받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상 강요하고 계십니다. 본사에서는. 이거는 그냥 입구에다가 택배 놓고 알아서 찾아가세요라고 문자로 딱 통보하고 끝내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왜? 본인이 서비스를 거부했잖아. 네. 정당한 서비스를. 네. 그리고 더 이상의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서비스를 추가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아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체국에서 등기를 붙일 때도 빠른 등기를 하면 빨리 오시잖아요. 대신에 1,000원, 뭐 2,000원 더 내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자, 우리는 저기 아파트의 도보 안전을 위해서 당신들을 못 들어오겠다. 그러면 입구에서부터는 수레나 도보로 걸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그 비용은 누가 내면 수익자가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른 등기랑 비교하면 금방 알아요. 그래서 택배 노조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500원 정도를 더 내셔라. 그럼 그걸로 택배 기사님하고 택배 본사가 배송 요원을 고용하겠다는 거예요. 500원이면 네. 그냥 나 같으면 그냥 내겠다. 그러니까 500원 아니 정확히는 300원에서 500원 정도. 그러니까 최소 요금만 더 내면 택배 기사님들도 예를 들면 비용을 조금 더 내서 왜냐하면 입구에다 내놓고 하면 조금 시간이 그 세이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더 내시겠대 기사님들. 많이 벌지도 않는 분들이 자기들도 그럼 100원이든 200원을 내면 자 본사가 300원에서 500원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기사님들도 100원, 200원을 내요. 그러면 700원 정도 조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청년 배송 알바 요원을 이제 뽑는 거 그러면 그 아파트 주민이 하세요 그 배송. 그렇죠. 이제 아파트에서 실버 어르신들 일자리 됐는데 이러면 그래서 700원의 수수료다. 100건을 나누면 7만 원이잖아요. 그럼 일당 7만 원 나오는 거예요 현장에서. 근데 지금 최저 시급이 8,000원 정도니까 일당이 한 6, 7만 원 되거든요. 최저 일당이. 저 같으면 만약에 제가 일 없이 쉬고 있다면 잠깐이라도 하게 될 것 같아요. 동네에서. 아파트에서 운동 삼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일자리도 좀 늘어나고 충분히 상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있어요. 대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 요금이 급등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2,500원, 3,000원 내는데 300원 정도 더 내지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입주민들께서. 아마 그런 분 조사해보면 그 정도 내고 일종의 흔히 말하는 상생이나 이제 약간 일본식 표현 써서 그런데 쇼부를 칩시다 이런 여론도 있어요, 지금. 근데 입주자 대표자님들이 나서질 않는 거예요.
감정이 상하셔. 근데 저는 이제 감정 상한 거 저희들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희들도 이렇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뭐 갑질 아파트라고 제가 처음부터 규탄하려고 했던 게 전혀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건데 그런 말들은 다 취소해도 좋으니까 제발 한 테이블에서 대화로.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송 작가님 물어보셨잖아요. 인근에 다 그 즈음에 이명박 박근혜 때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아파트 주차장 높이를 2.3m로 최소 규모로 해놓고 그 아파트도 이제 속속들이 이제 오픈이 된 거예요. 인근에 A 아파트, B 아파트, C 아파트 돌아보니까요. 다 지상 출입 금지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이 아파트 사태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거는 금방 옮고요. 그러니까요. 못된 짓은 세대가. 금방 배워요. 자칫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런 이기주의로 갈 건데 늘 얘기하는 거죠. 우리 문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부끄러움을 배우는 게 교육의 기초라 그랬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도덕의 기초인 거예요.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이 10대, 20대 아니잖아요. 예. 사회에서 어느 만큼의 지위를 누리고 나이도 40, 50대 이상이실 것이고 윗사람도 있고 아랫사람도 있고 조직생활도 해봤을 것이고 자식도 키우고 좋은 시절 어려운 시절 다 겪어보신 지금 그 아파트 주민들이 만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부끄러움 없는 도덕 없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아파트값 1억 오르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그런 사람 취급받는 게 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네. 지금에 있는 아파트 입주자 회의나 지금 아파트에서 하고 있는 짓거리들에 대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이렇게 하지 맙시다 라고 나서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5천 가구 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의 어떤 그 감성에 호소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결국은 입주민들께서 나서셔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립할 부분이 아니다. 소원했거나 좀 문제의식이 있었던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또 택배 노조나 기사님들이나 우리 지역의 주민단체들도 다 수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만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상의부터 여러 대안을 올려놓고 그래서 강동구가 사실 살기 좋은 동네로 알려져 있는데 이참에 좀 노동 존중의 모범도 좀 보여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그 아파트가 뭐 비용은 비용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치까지 올라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 동네의 안에 가치까지. 살고 있는 주민들의 가치가 되는 거고 민주 구민이 되는 거고요. 예. 그 동네에 사는 게 자랑스러워질 수 있는 거냐 부끄러워질 수 있느냐의 태길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한 달에 10번을 받는다 그래도 300원이면 3,000원인데 네. 돈 3,000원에 수십억짜리 아파트 살면 이게 뭔 우세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련된 속보 들어볼 예. 거고요. 빠른 협상, 빠른 조치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나쁜 건 금세 흘러간다니까요. 예. 자, 여기까지 속보로 하고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 못 해주신 거 새로운 국민의힘의 당대표 후보로 강력하게 구상하고 계신 우리 이 빠루 나경원 선생에 대한 어떠한 고소고발이 지금 준비 중이죠. 엄청난 지금 근데 정말 독보적인 국제 국내 이슈 분석이잖아요. 네네. 제가 다른 데서도 라디오 방송 하잖아요. 근데 짧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얘기를 못했어요. 네. 오늘 짧지만 저는 감히 저 타이틀에 맞는 그 아파트 지상 출입 금지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해요. 향후 전망까지. 그래서 지금 택배 노조가 오늘 총파업 투표를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네, 왜냐하면 아파트 단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백 개로 지금 퍼질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데까지 하면 이러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진짜 총파업하겠다보다는 정말 호소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 주시고요. 1분만 더 시간 지금 나경원 씨 이야기 전에 쿠팡도 정말 과로사 큰일이잖아요. 계속 발생하는데 밤새 물류센터를 가동하고 밤새 새벽 배송을 하니까 근데 최저시급만 줍니다. 밤에 10시간 잠 안 자고 일하는데 이것도 가혹한데 연장 수당이나 야근 수당 안 주는 거예요? 거의 그냥 최저시급만 주는다. 그래서 이 쿠팡 문제도 제가 계속 그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렸는데 쿠팡이 느닷없이 최근에 이제 쿠팡은 택배 기사라 안 하고 배송 기사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물건을 사서 프리랜서로 고용하고 직접 판매하고 택배는 물건을 대행해서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 자기들이 구입을 해서 방위담회로 직접 판매까지 하니까 배송이라고 하는데 배송 말고 음식 나누는 분들은 배달기사라 그러잖아요. 이 쿠팡이 느닷없이 또 배달기사 3진 아웃제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 배민처럼 자기들이 그 음식을 중간에서 이렇게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최근에 추가를 했죠. 예, 추가했어요. 네. 이제 쿠팡이츠인데 그게 빠르고 좋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쿠팡이 이런 서비스 혁신을 한 것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근데 예를 들면 최저 수수료를 2,500원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싸게 예, 한다고? 그런 기사님들 입장에서는 자 2,500원짜리를 3개 한 시간에 하잖아요. 네. 7,500원이니까 최저 시급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자영업자니까 나는 그럼 2,500원짜리는 안 받으렵니다 할 수도 있고 한 3,000원 나왔는데 막 한 50분 거리 떨어진 데 가라 그러면 장거리면 그럼 위험하기도 하고 너무 머니까 안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쿠팡은 또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본인들은 자영업자니까 알아서 해라고 해놓고는 그래서 노동법 보호는 하나도 못 받게 해놓고는 그래놓고는 또 자영업자들이 나서서 아 저는 2,500원짜리는 안 하렵니다. 너무 작은 건 안 하려고 그러면 그게 누적돼서 3번 경고받는다 그러면 영구 위탁 정지 쉽게 말해서 해고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또 쿠팡이 발표해서 또 문제가 무리를 일으키고 있어요. 쿠팡이 자유롭게 편하게 자기 원하는 시간대에 프리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렇죠. 지네들의 어떤 그 노동자 관련된 권리도 무시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 가지고 강제적인 의무 조항으로 겪는다 그러면 이걸 누가 편한 시간에 일할 수 있는 네. 파트타임 잡으로 보겠어요. 이건 사실상 속박이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쿠팡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100% 미국 지주 회사인 거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장도 미국에 해요. 예. 자본 구성도 대부분 미국과 외국 일본 자본인 거고요. 자본이고. 더욱 놀라운 거는 국내에서 오너님도 미국인 오너님도 미국이지만 국내 영업 5년 동안 적자만 냈기 때문에 법인세도 한 푼 안 내는 예,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법인세 하나도 안 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미국에서 뭐 몇십억 달러의 대박을 터뜨리고 예, 이제 있대요. 우리나라 돈은 한 100조 정도의 네. 이제 상장 가치를 기록을 아니 했죠. 우리나라에서 적자만 내는 기업인데 외국에서 100조 원의 투자를 이끌어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출된 이 손익분기서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걸까요? 미국 투자자들이 미쳤다고 한국에서 주로 사업을 하는 이런 식으로 배달 인건비 따먹으면서 이렇게 해도 적자를 내는 기업한테 100조라는 돈을 몰아주면서 투자를 할까요? 그럼 그 100조 투자 받아가지고 도대체 이 돈을 벌어먹이고 회사를 살리고 있는 쿠팡에 대해서 도대체 쿠팡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국민들 사이에서 굉장히 확산되고 있고요. 그래서 쿠팡이 어쨌든 한국에서 고용을 많이 지금 창출한 건 사실이에요. 한 4, 5만 명 정도를 뽑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근데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라는 문제가 있고 또 자영업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계속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서비스 혁신 못지않게 노동 존중도 함께 해달라라는 그리고 이제 법인세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됐으면 더 좋겠습니다. 예.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적자를 보든 어쨌든 한국 기업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한테 돈을 벌고 있으면 한국인을 위한 정책을 하란 말이다. 라는 네. 얘기를 맞습니다. 반말로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애청자 여러분 나경원 이슈로 오랜만에 가보겠습니다. 네. 제가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인데 저를 나경원 연구소 소장으로 알고 있던 분도 꽤 많이 있는데 나경원 예. 편애자, 예, 짝사랑한다라고 하는 루머도 있죠. 진중권 네. 씨는 느닷없이 페이스북에 저를 비난하는 걸 올려서 이 사람은 나경원에 대한 무슨 편집증이 있냐고. 아 맞아. 아니, 이 정도면 애정이지. 정말 저는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히 편안하고 자유로운 사람이고요. 편집증 전혀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경원 씨에 대한 관심 1도 없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가 2015년 16년도부터 스페셜올림픽 코리아하고 그 다음엔 아들, 딸 관련해서 끊임없는 비리 의혹과 무리를 일으켜온 사람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이 일이 아니었고 뉴스타파가 2016년부터 그걸 보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총 14번을 고발해서 13번 무혐의 되고 하나가 남아있는데 네. 그때 이제 제가 추억에 이런 피켓을 다녔었죠. 왜 검찰은 윤석열 검찰, 최성해나 나경원은 기소도 수사도 하지 않느냐. 다들 기억나시고 나경원 모자에 대한 서울대 엄청난 특혜미 입식 컨설트 비리, 뇌물죄, 국고손실죄, 배입죄 고발. 이게 14번째 고발장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졸업 확인된 국민의 나경원 전 의원의 비리에 대한 14차 고발장. 거기서도 아들 첫 번째 논문을 쓰고 외국에 발표하는 모든 과정을요. 교수 2, 3인과 대학원생 2, 3인이 몇 년간 철저히 관리를 해줍니다. 어느 나라, 서울대 총장 아들도 이렇게 안 해줄 것 같은데. 아무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나경원 아들이니까 정말
특혜를 당한 것. 미국에 있는 고등학생이 한 달 넘게 한국의 국립대학, 최고국립대학 연구실을 무상으로 무단으로 썼어요. 허가도 안 받고요. 그리고 연구 제조도 교수가 다 주고요. 코치도 다 해주고 노트 작성도 다 대학원생이 도와주고 그걸 미국에 있는 학술대회, 미국에 있는 경시대, 이탈리아 밀라노 학술대회 논문도 제출해 주는데 심지어 이탈리아 밀라노 논문 제출할 때는 이분이 못 갑니다. 아들이. 그러니까 다른 대학원생이 국고를 들여서요. 300만 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가서 대리 발표해 줍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게 만약에 이게 조국 씨 자제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면요. 제가 보기에는 뭐 멸문지화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조국 집안 3대. 삼족을 멸하죠. 이 정도 되면. 조국 집안 3대 멸문지화가 아니라 이게 지인들 조금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멸문지화를 당했을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검찰과 언론의 잣대로 뭐 조국 딸이 뭘 발표했는데 나도 뭘 발표했는데 그걸 국고를 들여서 대학원생이 대신 가서 발표를 했어? 이것만으로도 벌써 먼지가 됐겠죠. 가루가. 근데 나경원 씨는 지금도 아무 잘 못하고 큰 소리 치고 돌아다니고 심지어 당대표 후보로 나온다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제4저자 논문은 부당저자라고 아예 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조국 식구들이었으면 가루가 됐겠죠. 근데 또 놀라운 됐겠죠? 건 아직도 그 저자 등재돼 있는 부분에 예. 신고를 갱신을 안 하고 있더만요. 예. 네, 졸업할 때까지 버티고 있다가 무사히 졸업장 따면 그러니까 그때 가서 하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논문을 서울대에서 특혜로 4주만 이상 있으면 논문을 2개를 썼는데 고등학교 2학년이 4주 만에 알 수도 없는 정말 뭐 보면 4주 만에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 전기를 이용한 전자파나 전기를 이용해서 심장 박동이라든지 체내 생체 정보 같은 예. 것들을 체크하고 그걸 검진할 수 있는 진짜 이거는 뭐 수백조 원의 가치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학적인 연구죠. 그러니까 고등학생은 그걸 알 수가 없고 일단 장비가 없잖아요. 일반인들은. 저도 고등학생 때는 그렇게 모릅니다. 예. 서울대 가니까 장비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비, 우리 국민들이 혈세를 산 장비를 나경원 아들한테만 특별히 사용하게 해준 거예요. 연구실뿐만 아니라 장비까지. 삼성이 50억 대대잖아. 예, 뭐 이제 그 중에 하나는 또 삼성이 연구 자금을 댄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윤석열 검찰은 나경원, 최성의 박덕흠을 제대로 조선일보까지 수사를 안 이렇게 절규했던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나경원 비리 널리 알려졌는데 최근에 이제 딸이 성신여대를 다닐 때 성적이 최소 8번 무려 10단계까지 급상승한 건 저희들이 밝혀냈습니다. 예전에. 그래서 고발했는데 검찰이 그것을 강사재량이라는 황당한 이유로 불기소했죠. 만약에 이거 역시 여러분 조국 전 장관이나 정부 여당의 인사의 자제가 8번의 성적이 고쳐지고 10단계 급상승했다. 그 집안 멸문지화 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나경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이건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예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아요. 말하면 그렇지. 국민들이 열받을까봐. 아마 자기가 직접 관여했다거나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랬죠. 모르는 일이라고 지금 우기고 있죠. 이게 본인이 해달라고도 안 했는데 예. 강사가 알아서 예. 어머 얘 성적이 C네. 어떻게 얘한테 C 줄 생각을 했지? 그래서 그냥 A로 고쳐주는 거를 재량적으로 했다는 거죠. 지금 그게 나경원과 검사들의 주장인데 성신여대 감사 보고서 보면 비정상적으로 급상승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이 되어 있고요. 뉴스타파가 그걸 보도한 거에 대해서 나경원 측이 문제 삼아서 선거보도 심의위원회에 제재를 했는데 거기 판사님도 이 성적 정정 절차에는 큰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시 지적을 해놨습니다. 판결문에다가 아예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적어놨는데 근데 강사 재량이라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게 이번에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과 오마이뉴스에 의해서 확인이 됐는데요. 자, 다른 장애인 학생들도 강사 재량으로 그 정도 올라가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나경원 씨 따님 여러분 D-A+로 정말 기적 같은 성적 정적이 있었는데요. 10단계가 상승한 건데. 어떻게 하면 62점이 98점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경우는 딱 한 경우만 가능합니다. 정말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을 학생이 너무 기가 막히게 제출해서 교수한테 냈는데 교수가 이메일하고 오프라인으로 동시 받기로 했다고 쳐요.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요즘 다 온라인으로 받지만. 그래서 그 학생이 일찌감치 해가지고 딱 오프라인으로 문서를 드렸어요. 근데 교수가 잊어먹었네. 근데 나중에 성적을 다 매기고 보니까 레포트가 안 보여서 그냥 F 처리를 해놨어요.
근데 점수는 졸업을 시켜야 되니까 D- 준 거예요. 사실 F는 D-는 언제 주냐면요. 이 새끼 F인데 졸업을 시켜줘야 되니까 학점은 이수해야 되니까 D- 그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F는 다름없는 건데 제가 보니까 D-만 이 40개 가까이 받아봤기 때문에 네. 예, 저도 학점은 늘 우리 선동열하고. 학점은 늘 선동률 우린 방어율 늘 언제나 학점이 선동열 이강철하고 예, 경쟁을 선동률 했으니까. 방어율과 네. 학점 경쟁을 하면서 저도 졸업해서 누구는 학점이- 백인천 타율이던데. 네. 어떤 사람들 이종범 타율. 아. 저는 학점이 너무 높으면 대기업에 가고 싶은 유혹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스스로 학점을 낮춘 사람입니다. 아. 학점을 2점 이하로 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게 저도 그랬어요. 스스로 혹시 험난한 길을 걷기 학점이 위해서 2점 이상 나오면 아버지가 대학원 보낼까봐 어떻게든 낮게 유지하려고 최선을 다했던 생각이 그랬는데 나요. 네. 근데 이제 교수가 나중에 점수 다 매겨놓고 보니까 이 신청 기간에 보니까 학생한테 연락해서 보니까 자기 가방 안에 2개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근데 그거는 안 소장님이 시나리오를 써주는 거 예. 아니야 지금? 근데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를 보니까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딱 그런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예를 들면 교수가 학교에 근데 그것도 어떻게 인정이 되는지 아세요? 교수 재량이 아닙니다. 학교에 자 이의 신청서, 그다음에 사유서, 그다음에 출석 증명서, 그다음에 중간 레포트, 기말 레포트, 그다음에 평가표까지 싹 일체서를 내서 낸 다음에 교무처장의 심의를 받아야만 고쳐지는 거니까 성적을 바꾼다는 건 대학에서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까다롭게 해놨어요. 왜냐하면 학사과일을 철저하게 교육부가 지시를 내리고 상대평가에서 엄격하기 때문에 성적을 안 고쳐줍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요즘 대학은 성적을 안 고쳐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는 교수 강사들이 성적 매긴 다음에는 전화를 꺼놓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의 연락을 안 받으려고. 제가 그런 사람도 봤어요. 근데 D에서 A뿔로 D만 했어요. 근데 그게 심지어 최소 8개, 한두 개가 더 있으니까 한 10개 정도를 고쳤어요. 10과목 정도를. 그래서 그 평균을 내보니까 5-6단계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럼 다른 장애인 학생들도 강사 전화하면 그렇게 올라갔어야 됐잖아요. 그 나경원 씨 따님이랑 같이 다녔던. 다른 장애인 학생들은 2단계밖에 안 올려줬어요. 예를 들면, 이건 이야기가 되잖아요. 10불인데 그 학교에서, 학생이 저는 장애 학생이니까 절대평가가 가능한데 왜 저를 10불을 주셨습니까? 제가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썼으니까 배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강사가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서 한두 단계는 이해가 돼요. 아, 맞네. 이 학생이 장애했던 걸 내가 깜빡했네. 인지를 못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장애가 있는 학생이 요 정도 노력을 했으면 이건 감안해줘야겠네 해서 그런 경우에는 한 단계나 2단계를 올려주죠. 10불에서 B 정도로. 그럼 이제 B로 올려주면 국가장학금 대상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은 2단계밖에 안 올려줬어요. 나머지 장애는 다. 근데 나경원 씨 따님만 5-단계를 올려준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재량이니까 안 한다라고 해버리면 기소 안 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기소독점주의 폐해잖아요. 검찰이 기소 안 하기로 하면 검찰이 맘만 먹으면 윤석열 검찰 체제의 특징이 그잖아요. 윤석열이 눈밖에 나는 사람은 지구국에 쫓아가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지금도 자행되고 있고. 윤석열이 봐주는 사람은 다 기소, 나경원, 최성애, 조선일보 기소식 들으셨습니까? 윤우진, 윤대진 사건 기소식 들으셨습니까? LCT 비리. 그게 다 심지어 윤석열 친구가 3억 받았잖아요. 석동현 변호사. 기소됐습니까? 이렇게 다 봐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검찰 측에서라도 그렇게 올려준 강사를 불러다가 너 외압은 없었니? 너 봉투 안 받았니? 아니면 네가 그날 미친 거 아니니? 뭐 이건 최소한 사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조사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안 하고 성신여대 규칙에 보니 장애인 학생은 절대평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그건 어느 학교나 있을 수 있는 규정이잖아요. 그 규정에 의해서 강사들이 재량으로 했다. 근데 당시에 그 점수를 많이 올려준 사람을 보면 나경원 의원의 측근인 심하진 전 성신회 총장 사학비리로 구속된 사람입니다. 지금 쫓겨났죠. 성신회 지금 성신회나 상지대는 사학비리 몰아내고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원들에게는 좀 죄송하지만 옛날에 그런 나쁜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심하진의 측근이 교수이거나 강사인 경우가 많아요. 짜고 한 거죠. 뻔한 거. 야, 네가 좀 많이 올려줘라. 그러니까 D-A뿔로 올려줬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애인 전형이 나경원이 방문해서 생긴 거예요. 아하. 심하진한테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현대 실용음악의 이해라는 과목인데,
그 과인데 현대 실용음악과인데 그 과의 학과장이 이병우로 나경원의 최측근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의 감독을 도맡아서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관계인지 아시겠죠?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예요 사실상. 성신여대와 이병우가 나경원한테 선물을 주고 나경원은 또 성신여대나 이병우를 챙겨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게 이 빈센조랑 똑같은 느낌이 들어요. 빈센조랑 비슷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빈센송인데 이런 식으로 법에 의존해가지고 뭔가 기소나 이런 걸 던져봐야 다 이 좀 안 될 게 뻔하거든요. 예. 이런 거 말고 물론 더 스토킹을 하시니까 더 많은 비리를 찾아낼 수 있겠지만 예, 지금 네. 아주 또 결정적인 거 하나를 잡고 그렇지.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 추적하고 있는 게 뭔지 살짝 힌트를 주시면 살짝 이틀 드릴게요. 네. 요건 정말 재밌는 사건인데요. 오늘 판매를 저희가 팔아야 하는 제품은 바로 이 ILE 마스크입니다. 페피가 될 수 있어요. 매일 마스크를 쓰는데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 일단 디자인이 지금 이 색깔이 보이시려나? 이게 베이지색이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노란색도 있어요. 노란 색깔 마스크 보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숨쉬기가 너무 편했어요, 일단. 이렇게 얇아 보여도 4겹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꼼꼼하게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었어. 걸러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4단계로 예. 걸러준 거잖아요. 공기 중에 있는 많은 오염 물질을 자연스럽게 차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그쵸, 제품이라고 그쵸. 보시면 됩니다. 향균 안감이 에어로 15 향균 안감으로서 99% 향균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99%의 예. 향균 효과라고 말씀하셨죠. 당연히 인증서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런 턱이나 여기 볼 부분에 향균 효과가 없는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트러블이 잘 나더라고요. 끈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귓끈을 조절해서 얼굴 사이즈에 맞춰서 쓸 수 있게 와이어 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막 뻗도 돼요? 막 뻗어도 막 뻗도 돼요? 예, 막 뻗어도 됩니다. 막 예. 어머. 자, 여러분 밑에 안 쏟아지는 거 보이세요? 자, 어머. 자, 보이시나요? 다 통과해요. 다 예. 통과해요. 다 통과해요. 중요한 포인트는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잖아요. 최대 50일 정도까지 재사용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거 이렇게 쓰고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불편한 감이 없어요. 안면 붓기 시험을 해서 KF94와 동일한 성능을 가진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재사용 마스크 IL이었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최근 사건 나경원 지난 총선 때 나와서 허위 학력을 2개를 게재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왜 안 알려졌느냐? 보통 그런 일이 발생하면 선관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를 하잖아요. 그때부터 떠들썩하게 알려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동작 선관위도 아주 조용히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요. 안 알려줬구나. 검찰도 기소를 하면서 기자들한테. 완전 보안 유지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그 허위 학력이라고 하는 게? 자, 하나는 지금 우리 선거법상에는 정규 학위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정규? 그러니까 서울대 박사, 서울대 법학 박사는 박사학위 수료는 안 돼요. 박사학위를 따야지 박사를 말 쓸 수 있는 거예요. 논문 통과가 돼야 되는. 송 작가님도 아시다시피 박사란 건 우리가 형식적으로 대학원 박사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부러 박사로 부르지만 실제 박사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석사일 뿐이잖아요. 돈 갖고 딸 수 네. 있는 건 도박사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대 법학 석사라고 써야 돼요. 아, 근데 박사학위 본인이 안 했으니까. 박사 과정 수료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는 정규 학위가 아닙니다. 근데 박사라는 착각을 불러기 위해서 박사를 쓴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중앙대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를 썼습니다. 이 그 행정대학원이나 무슨 고위정책과정 각 대학원 그거 솔직히 학점 장사잖아요. 학위장. 그죠? 그거. 모여서 30분 인사하고 밥술 예, 먹으러 그다음에 가니까. 강의 좀 네. 듣고 술 먹고 네. 자기들끼리 온회장 뽑고 이런 건데 그건 정말 학위장사인데 그건 대학원 수료보다 더 못한 그러니까 정규 과정으로 인정되지 않는 과정 그러니까 사설 과정이에요 쉽게 네. 말해서 그 2개를 넣어놓은 거예요. 동작구니까 중앙대가 있으니까 중앙대 잘 보이려고 일제 범중앙대 유권자들 가서 술은 먹었고. 이제 고위정책 과정에서 술은 드실 수도 있겠죠. 하긴 어차피 그거는 그 출결을 별로 상관 안 하고 예, 학점을 그럼요. 주니까. 그건 대부분 그냥 네. 주니까요. 자, 그래서 선관위가 적발한 겁니다. 근데 그걸 선고 벽보기까지 붙여놨어요. 대담하게. 오, 법률가가. 대담하셔라. 공보문에도 뿌렸어요. 유권자들 수만 명한테. 저 동작 유권자들 수만 명이 더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건 범죄잖아요. 근데 선관위가 적발했어요. 근데 소리 소문 없이 고발했어요.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니 사실 이건 떨어졌던 당선이 때는 나경원급의 대선 후보급 그다음에 당대표급 후보가 관련된 비리면 어떤 식으로 알려지거나 보도자를 내죠. 브리핑을 하거나 심지어 상대 후보 이수진 후보가 상대 후보였잖아요. 당시에 당선됐잖아요. 상대 후보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그럼 이게 알려졌느냐? 느닷없이 3월 달쯤에 나경원 보좌관이 무슨 선거법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났다고 언론 보도 나온 거예요. 근데 담당 판사가 또 그 유명한 정광훈을 풀어주고 정광훈이 대통령한테 빨갱이니 간첩이니 뭐 북한 앞잡이니 한 말의 명예훼손 아니라고 판결한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그렇게 표현의 자유를 법원이 인정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 이번 유시민 그 이사장 사건의 판사를 꼭 초빙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그 사람 명예훼손에 문제죠. 너그럽네. 예. 근데 그 허선화 판사예요.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보좌관만 이 허위 학력 게재 2개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거예요. 근데 보통 허위 학력은 하나만 걸려도 당선 무효형이 많이 나옵니다. 엄격합니다. 법원이. 그게 검찰의 2개면 법원이. 160 나와야 그렇죠. 되는 거네. 2개면 최소 160이나 아니면 하나당 100씩에서 200은 나와야 되는 건데 봐준 거죠. 아니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어졌으니까 예를 들어 그게 유효 판결을 받아도 제재할 건덕지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출마 그렇죠. 이제 따라 이런 게 대신에 되는 거 아니야? 나경원이 만약 유죄 선고가 됐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장 경선도 못 나왔습니다. 왜?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이 돼요. 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만 나와도. 그러니까 서울시장 내부 경선은 나온다 하더라도 경선 통과해봐야 후보 등록이 안 돼요. 물론 대법원까지는 가능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그러니까 벌금 100만 원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인데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겁니다. 잠깐만. 아니 허양력 개시는 나경원이 했는데 왜 보좌관이 기소됐지? 너무 이상하시죠? 보좌관이 다 뒤집어 쓴 건가? 당연하죠. 보좌관이 지가 다 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아 후보자의 허락 없이 예, 허락도 자기가 없이. 허위 지가 사실을 마음대로. 다 기재를 하고 그것도 허양력 하나도 아니고 2개를. 2개를 벽보까지 붙여서 다 뿌렸는데 벽보에도 그러니까 선거벽보 아시죠, 여러분? 정식 벽보. 그냥 이거 자기들 유인물이 아닌 뭐 명함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명함에도 해도 불법이거든요, 그게. 벽보, 집집마다 공보문 있잖아요. 이번에 우리 보궐선거 때 이렇게 두껍게 오잖아요. 거기에 유권자 전원에게 거짓말을 친 겁니다. 와 이거 근데- 뭐 벽보는 지금 눈깔만 파도 예. 50만 원 그럼요. 벌금인데 그런데 검찰이 보좌관이 했단 말만 듣고 나경원을 기소를 안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저희가 여기까지는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조금 네. 알려졌어요. 아직도 이것도 뭐냐 안 알렸어요. 일단 알린 네, 건 그렇죠. 여기까지. 근데 이 과정을 저희가 추적을 해보니까 엄청난 비리가 있었던 겁니다. 선관위가 자, 됐든 검찰이 나경원과 됐든 선관위와 요 사이에 또 게이트를 찾았구나. 심지어 법원, 허선화 부장판사까지 물론 이렇게 이 네 그룹이 사실상 나경원이 주도해서 허양력 2개 게시했잖아요. 저는 방송에서 팩트만 이야기하니까 제가 여러분 안 잡혀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나경원이 아니라 보좌관만 기소를 했단 말이죠. 황당하게도. 그리고 보좌관만 기소되면 보통 판사들이 이렇게 해요. 이 사건은 주범이 따로 있는 사건 같은데 왜 이 사람이 기소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도 공범으로 보고 일단은 형을 선고합니다. 이 허선화 부장판사는 언급을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왜? 나경원 부부는 완전 한국사의 특수 계급에 남편이 또 부장판사잖아요. 네. 동료 부장판사. 김재호. 근데 그 물리적 증거 있어요? 그 그래서 안에 제가 뭔가 그걸 추적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추적할 이 과정에 있다는 거네. 증거가 있을 엄청난 수가 있다는 거네. 문제가 있었다. 자 그러면 네. 또 이거 개인적으로 진짜- 청탁 좀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허위 학력 기재보다 더 저한테 충격을 줬던 모욕감을 줬던 자신이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나경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거를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적시로 엄청나게 분납니다. 고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명예훼손도 제3자가 고발이 가능한데 아이유 씨가 처벌을 원할 때만 처벌을 내는 일단 아이유를 만나서 처벌을 해달라고. 반의사 불벌죄. 또 이렇게 되면 아이유 씨를 안 그다음에- 만나볼 수가 없네 내가. 그다음에 허위사실 적시도 가능하죠.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는데 했다고 거짓말로 그렇지. 꾸며냈으면. 그것도 자기가 누구한테 들었다 그랬거든. 예. 구체적으로 들은 사람을 증인 세우기 전까지. 난 그 말 듣고
지난 10년 동안은 아이유 팬으로 살아오면서 예. 너무 심한 목욕감을 느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아이유 씨는 여러분 노래만 잘할 뿐만 아니라 실제 생각도 굉장히 깊은 가수님으로 뜻 있는, 그러니까 진보 개혁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가수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가수다 보니까 그걸 티는 잘 안 내지만 그런 걸 은근히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대동단결 해야 될 일이네요. 예. 자, 이제 뭐 반농담은 넘기고 선거법이라고 하는 게 시효가 있잖아요. 6개월 안에, 네.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는지를 저희가 지금 확인해야 됩니다. 검찰이 항소까지 포기해버렸으면 이렇게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약에 누군가 개입해서 직권을 하면 직무를 유기했다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나경원 사건은 공수처. 반드시 공수처로 끌고 갈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세훈하고 나경원하고. 박형준 같은 경우도 네. 자, 그 재산 허위라든지 예. 또 선거 과정 중에 토론회 같은 공식 토론회 같은 데 엄청난 나와서 한 거짓말을 거짓말들 했죠. 있잖아요. 예. 이것도 허위 사실 적시고 선거법에 해당되는 그럼요. 사안이잖아요. 예, 다 제가 지금 실제 오세훈을 세 번 고발하고 온 이유가 내곡동 거짓말, 용산 참사 철거민들이 잘못이라는 거짓말, 유가족들한테 사과했다는 거지. 이게 이 3대 거짓말을 했거든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곡동 경작인들을 불법 경작인으로 몰고 주인 없는 땅에서 경작한 사람이라 해서 불법 경작인이 아니거든요. 주인이 누군지 몰랐잖아요. 그린벨트 사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야, 주인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서까지 합법적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불법 경작인의 말을 왜 듣냐라고 오세훈 그랬잖아요. 그런 게 명예훼손이거든요. 그리고 안골 식당 분들을 생떼 쓰는 집단이고 정치공작하는 집단이라고 몰아갔잖아요. 그거 명예훼손으로 또 고발해놨고, 그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식당 주인의 과징금 정보를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공인도 아니고 일반 민간인인데 선량한 서민에 불과한데 그것을 서초구청장 조은희와 국민의힘당 김영돈과 오세훈 컴퍼가 짜고 빼냈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조선일보에 줬습니다. 그거 전부 다 그것은 개인정보법 위반의 명예훼손을 확실하거든요. 그래서 3개를 고발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더 오세훈의 저는 이 치명적인 잘못을 했는데 KBS가 그 목격자 측량팀장 한 명하고 경작인 목격자 뉴스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KBS가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허위사실을 보도했다고 고발했어요. 이거야말로 이게 전형적인 무고죄가 됩니다. 아니 KBS가 맨날 여당한테도 터지고 야당한테 터지고 국민한테 뒷편받는데 거짓 보도를 뭐하러 하겠어요. 오세훈이 앞서고 있는 상태에서. 그럼 이렇게 자기들 되면 날아갈 텐데. 이 소장님 고소 고발을 통해 가지고 얘네들 끌어내릴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1년 임기 안에는 저희가 만약 기소를 해도 1심이 나올까 말까 하고 대법까지 가면 판결이 늦어지잖아요. 근데 최소한 검찰이 기소만 해도 다음 선거 때 오세훈 나오기 어렵죠. 기소되어 있고 거짓말이 상당히 밝혀졌으니까. 그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떨어진 다음에 왜 계속 대응하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서울 시민의 선택을 저는 존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선거기간에 저지른 어마어마한 거짓말, 그 다음에 그 사회경제 약자로서 용산 참사 희생자들과 세입자를 모욕하고 거짓말하고 2번 죽이고, 그 다음에 선량한 목격자들을 공격을 했거든요. 음해를 하고 심지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람들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 이게 이제 아주 좋으신 일인데 나 이게 오세훈이 고발한 걸 몰라야 되는데 고발한 줄 알면은 나 어차피 날라갈 거니까 그만두고 대선 나갈래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파리 목숨이라 막가기로 갈 수가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러한 사안들을 진행하심에 있어서 결과라 그러나? 예.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법원한테서 자꾸 이제 까였잖아요. 예. 기소 안 되고 까였잖아요. 사실 이것도 하긴 했는데 지금 기소 받아줘가지고 정식으로 검찰이 수사한다든지 기소할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경찰이 지금 그래서 검찰이 맡기면 또 무혐의 될까봐 경찰에 제가 고발했거든요. 네. 경찰이 지금 이 목격자들 다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했대요? 상당한 수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성의 있게. 경찰이 제가 보기에는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거짓말이 너무 대놓고 했거든요. 몰랐다잖아요. 안 갔다잖아요. 관여 안 했다잖아요. 보고도 안 받았잖아요. 근데 다 거짓말이잖아요. 자, 경찰 입장에서 검경 수사권 분리에 관한 한 첫 해에 나올 수 있는 제일 맞습니다. 좋은 떡밥입니다. 예, 제일 네. 그리고 비교적 사실과 명확한, 또 명예훼손도 뚜렷한.
이런 걸로 만약에 경찰이 수사도 안 하고 기소가 예를 들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잖아요, 검찰에. 그럼 검찰은 땡큐하고 불기소하겠죠? 그럼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사권 조정해주면 아무 소용없다. 경찰 놈들은 또 똑같은 놈들이다. 차라리 처음부터 수사기관을 새로 만들자. 이런 여론이 일게 됩니다. 아무튼 이 같은 노력들을 우리 국민들이 알고 애청자들이 아시고 또 여기에 대한 결과를 자꾸 요구해야 됩니다. 야, 수사 얼마만큼 됐어? 진행 얼마만큼 됐어? 야, 언론사들아 좀 알아봐봐라. 기소해갖고 수사한다 그러는데 지금 단계가 얼마 됐는지 좀 알아야 되지 않겠니? 라는 의견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우리 프로 고발러 안진걸 소장의 대나무숲 얘기는 목요일 1시마다 맨날 10분씩 지각은 예. 하지만 1시마다 진행될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비록 민생경제 살리기, 그 다음에 소비자 시민 캠페인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요. 하다 보니까 나경원 연구소, 박덕금 연구소, 오세훈 연구소 같은 걸 부설로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도 저 마음만큼은 이렇게 우리 국민들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지 누굴 마구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알아주시고요. 다만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 도움이 된다면 오세훈이나 나경원이나 박덕근 사람은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고발해서 저는 지국구에 쫓아가서 정말 이 사람들이 법의 심판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석고되지 않은 그 꼴은 꼭 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구까지 그러실 겁니다. 가지 마. 한반도 안에서 예, 해야지. 한반도 안에서 해결하겠습니다. 굳이 지구 끝까지 갔다 오시려고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가열차게 잠깐 지난 것 같은데 무려 50분을 고발을 했네 우리가. 야,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고발 시간, 대나무 시간. 이야기할 거 아직도 많아요. 그렇죠? 인터넷, 네. KT 인터넷 사기 사건도 고발해야죠. 5G 안 터지는 것도 미리 고발해야죠. 스포하지 마. 그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준비하겠습니다. 또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안 소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네. 화이팅! 자,